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치권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전면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 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집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다. 돈 모았다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기회는 또 오지 않겠냐? 이 말을 해서 그야말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이상경 국토부 차관인데 이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를 했습니다. 말은 그러니까 장관도 아니고 차관이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를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은 어쨌든 한 몸으로 움직이고 또 집권 당이기 때문에 또 책임감 있는 모습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장관도 아니고 차관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차관의 발언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나신 이유가 뭘 좀 잘 모르고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차관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드리는 것이 저는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11호 정책 같은 경우는 집값이 막 폭등을 하려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좀 붙잡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정책이라는 게 이게 작용했으면 반작용이 있고 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주택을 구매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국민들에게는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뭐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것은 우리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차관이 본인 저처럼 집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은 집이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민주당에서는 마땅히 대신해서 사과 드리는 게 맞고 또 차관도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상경 차관 말대로 돈 모아서 집 살려면 200년 동안 모아야 된다. 제발 국민들 속 터지는 소리 좀 하지 마시라. 라고 맹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상경 차관의 단순히 말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책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0.15 부동산 대책은 대출을 막아놓고 주거의 이동성까지 극히 제한시켰기 때문에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 내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려고 해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 집을 팔지도 않겠죠? 당연히 매매 시장에 매물이 적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매물이 나오면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매매 수요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희소한 매물들이 시세를 끌어올리면서 상승을 견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소도 되지만은 전세 시장에서는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갭 투자에 의한 전세 물량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도 동반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그다음에 전세도 못 구해서 월세까지 오르는 상황이 되면 국민들이 꿈과 희망이 없어집니다. 모든 국민이 서울에 아파트를 가질 수는 없지만 모든 국민이 서울에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빼앗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정말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이상경 차관의 말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잘못된 정책을 빨리 되돌려야 되고 정부 여당 스스로 이것을 되돌리지 못한다면 국민들께서 결국 못 사겠다 갈아보자. 1956년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아니라 2026년 또는 28년 판에 못 사겠다 갈아보자. 못 사겠다. 그렇습니다. 못 사겠다 갈아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걸 바꾸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선 11호 대책 시행된 지 뭐 일주일 조금 넘었으니까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올 때까지 좀 차분히 기다려달라라는 입장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이 와중에 보유세 인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당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강남 내 그리고 서울에 유휴부지를 좀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유휴부지를 찾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하면은 어쨌든 간에 일부의 공급에 대한 어떤 수요가 해소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연말까지 세부적인 공급 계획,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몇 가구를 언제까지 공급하겠다라고 연말까지 계획을 세운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세라는 카드를 꺼내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 이구동성으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공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저희 민주당이나 정부가 이 공급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나중에 또 상황이 변하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정책이라는 게 찔끔찔끔 자주자주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예. 시장을 리딩하지 못하고 계속 따라가는, 계속 뭐 이 구멍 뚫린 곳을 막는 땜질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에 많은 것을 과감하게 할 때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나, 뭐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어쨌든 정부와 여당은 아직 보유세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차분하게 기다리기에는 민주당 내에서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특히나 정책 당국자들의 메시지도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면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월요일 조간에 어떤 말이 보도됐습니까? 50억 아파트에 보유세 5천만 원 물리면 못 버틸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이 5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개포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유하게 됐냐면 경매를 통해서 8억 9,100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예.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 2차관을 하던 시절에 대통령이 살지 않는 집은 팔아라 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 개포동 주공 아파트에 안 살면서도 안 팔았어요. 당시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이전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사업 시행 인가 후 3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팔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시세가 45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 아파트를 지켜낸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만약에 본인의 아파트 50억 원이 됐을 때 보유세 1년에 5천만 원 내면 팔겠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이 저렇게 본인들은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강남이나 기타 요충지에 있는 본인의 아파트들을 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보유세 이야기를 입에 올리면서 또다시 정책 혼선을 줬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널뛰게 하는 부동산 정책을 봐야 되는가, 정말 예측 가능성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15개 구청장들이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철회를 주장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청장들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철회하거나 최소화하고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규제 지역은 서울 전역이 다 묶였는데 민주당 구청장들은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10개 구청장들이 저기에 동참하지 않은 것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과연 자신들의 구민들 목소리를 듣고 그 의견과 민의에 따라서 불참하게 된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한꺼번에 묶인 지역 중에서 대표적으로 금천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중랑구, 강서구 이런 곳들은요. 약 3년 전, 그러니까 2022년 말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주택 가격이 더 내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지역까지 허가 구역으로 묶으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맞느냐? 오히려 그 지역 구청장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일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공천 때문에 민주당 공천권자의 눈치를 봤거나 혹은 민주당 강성당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구민들의 의견은 뒷전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국감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을 못 챙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말 비겁한 별명이에요. 국감을 진행하려면 축의금 받은 거 피감기관 또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거 다 토해내고. 제가 긁혔습니다. 저는 기업이나 피감기관에게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딸은 고등학교 때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너무 많은 매도를 당해서
심리 상담을 오래 받았습니다. 최재 감사원장, 저에 대한 감사가 13개 혐의가 모두 검찰에서 완전히 무혐의로 최종 무혐의 결정됐습니다. 감사원장, 저한테 사과할 의사 없습니까? 주의 나간 것도 있고 사과할 의사 있느냐 물었습니다. 사과할 의사 있습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여기 사심자에 관련돼서 한번 견해를 한번 밝혀봐 주시죠. 뭐 하시는 거예요? 세고법원이 조용히 하세요. 왜 질의 중에 왜 고함을 지르십니까? 두 분 다 퇴장하십시오.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장면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주진우 의원이 얘기할 때 이렇게 기대서 계속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은 경청했다는 설명인데 이게 경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는 옆에 계신 분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부담스럽죠. 예. 누가 봐도 이제 명백하게 이거는 방해를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 말로는 본인이 질의를 할 때 옆에서 그 주진우 의원이 계속해서 뭐 안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해서 본인도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좀 둘 다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감장에서의 어떤 태도, 상대 의원에 대한 예의에 대한 문제인 건데 지금 최민희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사감,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여러 차례 좀 드러내면서 또 언론사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조치를 놓고 후폭풍이 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제가 최민희 의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국정감사를 보면서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김지훈 감독이 만들고 이병헌 배우 그리고 김영철 배우가 나온 달콤한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이병헌 씨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김영철 씨한테 가서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하는 대사를 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최민희 의원, 본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한 MBC 보도본부장을 국정감사장에 앉혀놓고 과방위원장 지위에서 질의를 하고 퇴장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앞서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전현희 의원, 본인을 감사했던 최재 감사원장에게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사과해라.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대사도 나와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조일대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왜 우리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했느냐라고 따지는 것은 정상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 국정감사의 사유화, 국회 권력의 사유화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이 되거든요. 이 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지금 아마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등에 업고 달콤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저런 장면을 보면서 아, 이제는 국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권력은 유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의원도 지금 국감자를 빌어서 자신의 어떤 사적인 과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정감사장이 각자 본인이 수사를 받았거나 감사를 받았거나 혹은 당대표가 재판을 받았거나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분풀이를 하는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압도적인 국회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 국민적인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국감이 사감이 됐다. 국감장이 어떤 정치 예능 촬영장으로 변질됐다라는 지적 정치권이 잘 새겨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